252페이지 중개 보수할 차례죠. 252페이지 중개 보수 맞습니까? 252페이지 중개 보수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252페이지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양가로 2번 행사가 있고 254페이지 양가로 4번에 소멸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 중개 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의 발생 행사 그 다음에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을 합니다. 중개계약 시에. 그 다음에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의 종류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 독점중개, 순가중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했을 때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은 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대한 과실의 하나여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포함입니다. 다만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고의, 모든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이 깨져도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없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중개보수 요율인데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양가로 2번에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양가로 3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양가로 4번 그 밖에 주택 외의 중개사항물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택과 주택 외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해요? 예, 공부입니다.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상은 사실상 용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그 외에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다 기타가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게 만약에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기 때문에 주택 외에 분류됩니다. 주택 외지만 주택과 준하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택 외에 나머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0.9%입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우리 교재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각각. 우리나라는 각각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관행이 보니까 거의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양쪽에 다 받습니다.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표, 맨 위에 있는 표, 이건 시도조례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도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죠? 구체적 조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양가로 3번 주거용 오피스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부상 용도죠?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해서 이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말을 했고요. 257페이지 그 첨부노 5가 0.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한요율 명시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만 상한요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만.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보면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가 게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 해가지고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2억 미만이면 0.5, 2억 이상이면 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해가지고 주택 외는 가로 퍼센트 또는 네모를 해놨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0.9, 0.8, 0.7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주택 외만 해당됩니다. 주택 외만. 이렇게 한 취지는 주택이 더 낮아요. 중개보수가 시도조례가. 그래서 주택 외는 높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한 사람이 0.8이라고 적으면 또 다른 사람은 0.7, 0.6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러나 현실은 현업에 가보면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시군구에서 준 요율표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게시해놓고 비워놓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 가로 안에. 또는 적어놓으면은 전부 0.9로만 적어놓고 0.8, 0.7 적어놓은 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양가로 5번 상한요율 명시는 주택 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해당사항 없죠. 오피스텔도 그냥 0.5, 0.6이라고 돼 있으니까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빼고 주택 빼고 나머지만 상한요율을 명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3번에 맨 밑에 양가로 1번 보증금 중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가령 500에 월 차임이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그대로 요율을 하면 됩니다. 요율은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0.9%, 오피스텔 같으면 또 0.5, 0.4 이런 식으로 0.4를 곱하면 되겠죠. 임대차라면. 그 다음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해도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에 보증금 500 하면 3,300만 원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거 만약에 월세가 45만 원인데 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주죠. 만 원 월세를 깎아주면 중개보수가 10만 원 깎이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깎아주더라고. 이런 경우는 깎아버리면 중개보수가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권리금과 임대차 기간인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1억 알선하고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임대차 기간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2년이든 3년 했든 그 계약 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59페이지 교환입니다. 교환이 되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우리 책이 그 밑에 참고는 잘못됐죠. 참고하고 위에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위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보면 또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놨어요. 참고를 보면 박스 안에. 그래서 참고를 지워버리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참고에는 2억짜리 상가와 참고가 잘못됐죠. 3억짜리 주택을 중개하면 주택은 0.4%니까 120만 원이고요.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입니다. 우리 그 참고에는 이게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죠? 우리 책에 참고 박스 안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요? 위에 있는 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지 중개 보수를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오늘 그 내드린 문제 양가로 4번에 점유계정이죠. 점유계정. 소위 점유계정과 관련되는 문제. 오늘 내드린 그 4번 문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유계정입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이라는 게 민법에서는 점유계정인데 이게 뭐예요? 매도인이 집을 팔고 매수인한테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집 팔고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민법에서는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집 팔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다시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야 되죠. 동일한 기회, 동일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문제를 보면 매도인이 팔고 다시 임차인이 되잖아요. 갑은 을은 매수인이 사가지고 다시 임대인이 됩니다. 매매 대금이 1억 8천이고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인데 임대보증금 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니까. 그 밑에 매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0.5%라고 했네요.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답이 1번입니다. 4번. 1번이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임대차에 대한 거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소위 점유계정 민법에서는. 양가로 5번 복합건물입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암기 프린트 56분의 2번 주택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상가 면적이 50제곱미터. 예를 들면 방 하나 딸려가지고 구멍가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상가 면적이 2분의 1이면 전부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56번에 2번에 있죠? 찾았어요, 2번? 2분의 1, 그 10번 적어놨습니다. 56번에 2분의 1. 다른 학원에서 이게 막 공개사법이 정리가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프린터를 한번 적어보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고 10점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안 적어봤는데 이게 적으니까 5시간 걸리더래요. 이걸 다 적으니까 6페이지 나오더라고요. 6페이지 1번부터 56번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다 줄여놔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던데 적어본 사람이 의미가 있더래요. 확실히 너무 하여튼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꼈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적어보진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적어보는 게 좋고 다 한 번에 못 적으면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조금씩 하루에 적든지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잡고 아니면 오늘 56번 나왔으니까 56번 이거라도 한번 적어보고 또 나온 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보면 훨씬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전혀 안 하고 민법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민법만큼 하면 민법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고 하나도 안 하면 이것도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스트레스 받아도 참을 수 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이게 점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자, 그래서 어쨌든 2분의 1 초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이 암기 프린트만 다 암기해도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가령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고 인천광역시 남구가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만약에 원주시에 있다.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미추홀구에서 중개했다. 그러면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인천광역시 조례. 중개 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별표 한번 보십시오. 4번.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고요.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이 7번 아파트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판례.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가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가령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 들어가고 1차 중도금이 5천만 원, 2차 중도금이 5천만 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이렇게 붙었으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2억 들어갔죠? 2억 주고 거래하잖아. 이 2억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프리미엄도 중개보수에 포함시킵니다. 마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피. 마피가 만약 붙었으면 마이너스 하면 1억 5천 들어갔는데 마피가 5천 붙었으면 1억만 주는 거잖아요. 돈. 그러면 실제 지급하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한다는 게 판례라고요. 근데 지금 현업에서는 관행이 서울에는 300만 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1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달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5억짜리 5천만 원만 계약금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하면 이게 5천만 원의 요율 0.4 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현업에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받지만 시험에 나오면 분양가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그 다음에 8번 공동중개 했을 때는 어떻게 중개보수 받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현업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 의뢰를 받은 사람은 매수 의뢰인한테,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한테 받죠. 근데 토지나 건물 통매매 이런 거 하니까 둘이 합해서, 저도 20억짜리를 통매매를 중개해봤는데 20억짜리 하면 옛날에 5천만 원 줬어요. 그러다가 3천만 원 주다가 최근에는 뭐 법정보수만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2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매수 측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한 3천만 원 받았다 치고 더 주는 경우도 많아요, 매도인이. 그럼 3천만 원 주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1천만 원 받았으면 둘이 합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3천만 원 받았는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나는 한 푼도 중개보수 안 준다고 하는데 공동중개 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니까 제가 받은 거 가지고 반반 나눠 먹는 거예요. 1,500씩 그렇게 했어요. 미리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 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푼도 항상 저하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더라고. 자기는 한 푼도. 진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길도 없죠. 자, 그래서 현업에서는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중개보수를 나누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2번 내지는 않죠. 개업공개사가 2명 있다고 해서 의뢰인은 1번밖에 중개보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은 뭐냐 하면 분양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등등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판례도 있어요. 땅 주인이 5억 땅 주고 개업공개사가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지어가지고 20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10억이 남았죠? 반반 나눠 먹기로 했어요. 남는 돈. 5억 개업공개사가 먹으려고 하니까 의뢰인이 20억에 대한 중개보수 0.9%만 떼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이렇게 소송 제기했다고요. 판례는 다 5억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0.9%만 받아야 될까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5억 투자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만약 팔면 그 남는 돈 반반 나눠 먹기로 약속은 했어요. 만약 중개보수라면 약속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중개보수라면 그럼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5억 판례는 받아도 된다. 이거는 중개라고 보기 없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돈을 투자한 거는 개발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받아도 5억 받아도 된다. 남는 거 반반 나눠 먹기로 했으면 판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61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시보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현업에서 요즘은 쓰지도 않아요. 10년 전에는 전시중개수수료라는 말이 있기는 있었어요. 조례에.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라는 건 뭐냐면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우리 중개사무소에 그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전시만 해놓고 그냥 한 달 동안 전시하고 계약되든 안 되든 중개보수 받는 게 전시보수예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법조문에 없으니까 요즘은. 4번 실비입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인데 누가 부담하느냐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가로 3번 262페이지 양가로 4번 청구 상대방은 메뉴에 보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매도인한테. 현실적으로는 보면 수도권에서는 거의 법무사들이 돈을 대주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주로 개업공개사가 내더라고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비용.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이유는 민법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지급을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례는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사항증명서 발급받는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고 양가로 4번
보존할 의무도 없죠. 법정 서식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매수 신청,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은 차비 같은 거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위반 시 제재인데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해서 동그라미 2번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초과 부분은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무자격자가 보수를 받기로 했으면 그건 받아도 된다. 그래서 3번, 오늘 내드린 3번에 4번 보면 3번에 보면 자격증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4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업을 직업이잖아. 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죠. 무등록업자잖아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무효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 2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2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된다. 26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법 31조 264페이지 메뉴에 보면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고요. 등이라 한다.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 여기에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이게 현업에서는 거의 이런 없습니다. 거의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걸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쌍무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그러면 이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려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돈 주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행이 선의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을 해야 돼요.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이니까. 근데 이게 동시행이 아니니까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요. 등기될 때까지. 불안하니까 가짜 서류 주고 돈만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이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떼이지 않는 보장을 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이 조금 전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한국공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 전문회사 에스크로 업자입니다.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계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그 다음에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험에 이 금융기관의 최신관수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이 3명은 예치기관이면서 또한 예치명의자이다. 그러면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수령할 수는 없는지요. 계약금 등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하려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등은. 미리 수령해놓고 이중매매 등을 해서 만약에 매수인이 피해를 입으면 이 보증 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받고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줍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료도 아까 실비했었잖아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고요. 실비를. 이게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비슷한 제도이다. 자, 여기서 한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는데 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라는 건 등기 넘겨받고 잔금 치를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계약금 등의 2번에 보면 2번에 옳은 게 답이 4번이었어요. 우체국 예금보험 기출문제거든요. 2번에 4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신관서, 이게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상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1번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2번 X고요. 3번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위반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해석상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등록 취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5번은 계약금, 이런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해석상인데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만약 한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매도인이 이런 정신 나간 매도인은 없겠죠. 매수인이 돈 준다고 하는데도 난 못 받겠다. 돈 등기 완전히 넘겨주면 그때 받을 테니까 예치해놔라. 이렇게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지금 매수인이 준다고 하는데 받아 놓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매끄럽진 않은데 4번이 법에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금융기관에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은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우리 267페이지 교과서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예치 명의자 암기를 해야 되겠죠? 267에 보니까 답이 3번인데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다 X로 출제됐어요. 예치 명의자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자, 여기까지 하고 268페이지 보칙 업무 위탁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